세 번째는 뭐 또 청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청나라 때 이제 사실은 순치제, 강희제 전에 순치제 때가 이제 청나라가 이제 깃털을 잡는 그런 때죠. 그 청태종 다음이 순치제인데 그때 이제 청태종의 동생인 도르곤이 섭정왕이 됩니다. 그 섭정왕으로 이제 정책을 펴는데 명나라의 신하인 범오정을 그 정성으로 기용을 해서 그 명나라의 한인들을 끌어안는 작업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도르곤이 4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고 그 명나라 출신의 신하 범오정한테 가장 반대가 심한 강남에 내려가서 3개월 내로 한인들을 머리를 전부 변발을 시켜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범오정이 그래는 못하겠다 하고 사모관대를 내려놓고 이제 벼슬을 안 하겠다 하고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냥 도르곤이 섭정왕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려가서 붙들어 놓고 다시 그 관을 씌워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本王想让你首先明确理解朝廷的决议，然后出面说服那些不理解此事的汉官汉臣们。臣想问一问，朝廷在全国统一剃发，在时间上有限定吗？当然有。此事，本王跟王公大臣们议过，跟太后也议过。我想，3个月时间足够了。 对那些在规定的时间里没有剃发的汉人，摄政王打算明确告诉各府督衙门，杀无赦。摄政王，您要是想问我的意见，我不同意，坚决不同意。范皇正。 你给本王说说你不同意的理由。睿亲王，你还记得吗？还记得我大清刚刚入关的时候，豫亲王、英亲王向摄政王提议要全国实行统一剃发这件事，还记得吗？我记得，当时我征询你的意见，你反应激烈，说是清军刚刚入关，天下未定，在全国统一法装，势必引起各地的反抗，不如在汉旗军队 和各地官员中统一发式着装，平民百姓任其自由选择。范皇正，我可是顶着众王公大臣的压力，采纳了你的建议。那是王爷英明，你的建议是对的，所以我采纳了。可现在大清统一中原已经4年了，大清江山的根基已经牢固，我就不明白，你为什么还要反对统一剃发？这个范好正 不想要脑袋，简直是不想要脑袋了。摄政王，中原文化从来都是孝敬父母、敬畏祖先。所谓身体发肤，乃父母所赐，不得损害。这种心态，中华民族，特别是汉族，根深蒂固。要是在全国统一剃发，臣担心会激起各地的民变。 常为大清的江山社稷着想，请摄政王三思而缓行。那你说说，对那些不愿意剃发的人该怎么办？总不能看着披着明朝的头发，在大清的土地上走来走去，自由自在吧？这才是真正危害大清的江山社稷。摄政王，臣以为，按照比例来说，汉人当中没有剃发的并不在多数，朝廷可以对他们加强教化，让他们自愿剃发。 大清的赋税比明朝低吧？大清的吏治比明朝好吧？那为什么还有人不愿意剃发肃变，效忠新朝？对这些人，我们难道要听之任之吗？摄政王，臣不否认，的确有些人在反对大清，对这些人该杀就杀，绝无二法。可对那些平民百姓，他们是保留自己的头发，不是不忠于我大清，他们仅仅是一种习惯而已。摄政王，别说了。 大清统一中原已经4年，这次一定要统一剃发，令天下归心。剃发的事，朝廷已经3令5申，这次绝不退让，绝不手软。怕激起民变，告诉你，大清法令布告天下以后，谁敢抵抗剃发，杀；谁敢造反，乡里连坐，9族同住。
摄政王，臣恳请摄政王再放宽些时间，3个月的时间太短了。臣以为1年时间为限，行吗？臣恳请摄政王。3月时间足够了，这无可更改。鉴于江南重镇，又有玉亲王和范大人2位朝廷重臣亲自挂帅，江南民众统一剃发时间缩短1月，2月之内必须完成，给各地督府做个榜样。本王希望你和玉亲王圆满配合，早日完成江南剃发。摄政王，恕臣不识抬举。既然本官不能改变摄政王的主意，本官去之离官了。范弘正，你真是疯了！你想用辞官来对抗朝廷？本官是以议政大臣的身份反对这件事，既然反对无效，唯有范弘正停止！剃发一事，本王已得圣上口谕，现本王以大清摄政王着钦差大臣范浩正刻日启程，奔赴江南，限期完成朝廷的重命。钦此。臣领旨。你竟敢抗旨，范弘正！皇上太小，还不能按自己的意愿下旨。臣抗的不是圣旨，是摄政王下的旨。范弘正，范弘正！范弘正！오르곤이 뛰어내려가서 고모종을 붙듭니다. 근데 사실상 나라가 한을 피하고 강대국을 你要是敢这么光着脑袋走出去， 고모종의 역할이 那你的头就掉定了。好吧，我给你2天的时间。如果你再执意抗旨，我会亲手把这顶帽子和你的脑袋取下来。放心吧，本王绝不食言。 그래서 몇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스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그 정치를 잘 할 수 있었는데 당태종이 마지막에 고구려 원정에 실패하고 죽기 직전에 만약에 내게 위증이 있었다면 고구려 원정을 말려주었을 텐데 라고 위증을 거려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고요. 제나라 경공도 안녕이 죽자 나는 전에 안녕으로부터 하루에 3번 간언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듣지 않았다. 앞으로 내게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안녕을 잃으면 나도 나의 죽음도 멀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애통했다고 하죠. 경공은 결국 10년 뒤에 죽고 제나라도 쇠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런 가난하는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 제가 키워드는 어떻게 인재를 구하고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인불용, 용인불이 이건 잘 아시죠? 중국 송사에 나오는데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 병을 얻어서 누워 있는데 유방이 장량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산을 찾아 헤매서 장량을 찾아왔는데 장량이 유방을 만나자마자 지금 뭐 누가 반란을 일으킬까봐 잠이 안 오시지요 하니까 아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시오 뭐 해답을 좀 일러주시오 하니까 그때 의인불용 용인불의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의심하면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쓰거들랑 의심하지 마라 란 이 한마디만 하고 떠나려고 하니까 계속 머물러서 나를 도와다오 하니까 아 이제부터는 그 폐하께 사실 몫이다 하고 홀홀이 산으로 떠나서 신선이 되었다는 뭐 이야기죠. 결국은 그 한나라의 창업 공신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이 장량이 유일하죠. 위나라 시대, 위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가 전국 시대 위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가 무후 시절인데 이때 그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오기입니다. 오기가 있었는데 오기는 당연히 자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삼국이 되리라 믿었죠. 근데 그 왕이 자기를 임명을 안 하고 전문을 임명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럼 내가 전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겠다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을 데리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적국을 이기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침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공이 누가 큽니까? 둘째, 관리를 다스리고 백성을 친밀하게 해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대한 공이 누가 큽니까? 셋째, 서하를 지켜서 진나라의 진출을 막고 한조를 굴복시킨 것에 공이 누가 큽니까? 하니까 이 전문은 당연히 이게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전문이 당연히 당신의 공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가 기가 살아갔고 그러면 당신이 왕에게 가서 그 상국을 맡지 않겠다. 오기한테 맡기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만은 이 전문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공이 어려서 대신이 잘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어지러지지 않을까 백성들 걱정이 크다. 다른 나라들도 주공이 어리니까 엉뚱한 일을 저지를까 염려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막하면 쳐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 이럴 때 당신이 상국이 되면 당신의 야심을 아는 백성들은 당신이 주공을 좌지우지해서 정권을 장악할 것이고 이웃 나라들도 당신이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해서 선수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이 시점에서 상국으로 접합한 사람은 공이 지나치게 많은 당신이 아니라 나처럼 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오기가 할 말이 없어서 당신 말이 맞다 하고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시죠? 지금 오늘날의 정치에 나오고 있는 말들 생각해 보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를 선택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 하여야 한다.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다고 추천을 해도 힘 있는 관리들이 아무리 추천해도 해서는 안 된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람 능력을 인정할 때 군주가 직접 능력을 검증하고 등용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인사는 군주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해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이 해임하라고 하여도 따르지 말고 관료들이 건의해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 군주가 살펴보고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를 해임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기원전에 다 했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제후의 자리에 올랐죠. 안녕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선정을 펼칠 수 있겠소? 하고 물었더니만은 안녕이 딱 한마디를 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셔야 하지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공이 있고 막 뭐 칼싸움으로 막 전쟁에 공을 이기는 사람이 잘하면 상을 주어야 하지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벼슬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히 무슨 뭐 때문에 그런지는 아시겠죠. 벼슬을 줄 때는 이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써야 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체도 보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그래 본점에 그 관리 임원으로 들어와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심을 하지 않고 쓰죠. 제 영업 잘하잖아, 마케팅 잘하잖아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이쪽 자질과 이쪽 자질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공이 씨요, 공 있는 자에게는 상을 많이 주라. 벼슬을 주지 마라. 잘 생각했어야 된다라고 그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저도 기업에 있었지만 기업에 있으면서 수많은 임원들이 이거 오르내리는 것을 봤는데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던 회장께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했더니만 회장께서 씩 웃고 네가 말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지막에 요거는 정말 꼭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화를 면하게 하는 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세월에서 사람을 쓰려면 뻔하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을 쓸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무망지인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기의 춘신군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초나라 고혈왕 때 그 춘신군이 가장 실권자였죠. 춘신군의 식객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주영이 춘신군을 찾아와서 주군께서 권력을 대대손손 잡으려면 조금 계략을 쓰셔야 된다. 제 여동생이 천하절색인데 얘를 당신이 임신을 시켜서 고혈왕에게 갖다 바치면 고혈왕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애를 놓으면 당신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니까 당신의 권력은 세세만년 갈 것 아니냐. 그렇게 해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원이 그랬죠. 이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원의 여동생을 첩으로 들여갖고 임신을 시키자 이제 춘신군이 이 힘이란 그 여동생을 데리고 고혈왕에게 갖다 바쳐서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돼서 결국은 아들을 놓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원이 이제 왕비의 그 식객이었던 춘신군의 식객이었던 이원이 왕비의 오빠니까 또 벼슬 자리를 하게 되고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춘신군하고 권력을 다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춘신군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차에 또 식객 중에 하나가 그 듣도 보도 못한 친구가 이 주영이라는 애가 갑자기 춘신군을 찾아옵니다. 그 주군 많이 불안하시죠? 만약에 저를 궁시를 지키는 그 낭중으로 임명해주면 제가 낭중으로 있다가 왕이 죽으면 바로 주군께 연락을 해서 주군이 들어오시게 해서 궁시를 장악하고 당신의 아들을 왕을 시키면 당신의 권력이 이어질 거다. 제가 그거 꼭 클릭할 테니 나를 낭중에 임명해다오. 그랬더니만은 이 춘신군이 그 주요한 식객들, 자기들 잘 따랐던 식객들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다 결론이 뭐가면 그 이원이 나를 죽이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내가 먼저 죽이지는 않겠다고 안 죽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춘신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영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원이가 그 왕궁을 장악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내가 왕궁을 장악해야 되겠다 하고 그 수레를 모으는 수레꾼만 몰고 그냥 궁성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기다리고 있던 이원에게 목이 날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원이 이 초나라를 이제 장악하게 됐죠. 그 유명한 춘신군이 그 목숨을 그렇게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 춘신군 열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당한다라고 평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시대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하는 뻔하게 아는 그런 사람 말고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기용해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응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무망지인이다. 지금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주변에 뭐 정치판에 20, 30년씩 뭐 이렇게 굴렀던 사람들, 늘 도와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는 정치 지형에서 앞날에 뭐를 도모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춘신군의 예를 생각해 보면 아니다. 그렇게 뻔하게 정치판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전혀 엉뚱한 지역에서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의견을 모아서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예상치 못하는 미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 같은 때 사람을 쓰는 방법은 그런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역시 위나라 신릉군의 이야기입니다. 신릉군의 이야기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신릉군이 이제 그 조나라로부터 평원군으로부터 이제 진나라가 조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조나라에서 위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위나라 왕이 도대체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왕이 이제 이 위나라 지상 신릉군이 화가 나갖고 내 나라도 가야 되겠다고 군사를 지가 식객들을 이끌고 가신들을 이끌고 싸움터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위해주고 잘 키워놓았던 그 식객 중에 우두머리인 후영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인사도 안 했네. 그리고 갑자기 이 신릉군이 막 달려나가다가 너무 분해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후영을 만나서 아니 당신은 왜 내가 그동안 당신을 후대 안 한 적이 있었느냐. 얼마나 후대하고 잘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싸움에 나가는데 어떻게 잘 다녀오라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더니만은 후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께서 천하의 이름을 얻은 것은 우리 같은 선비를 존경하고 대접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나라하고 싸우러 가면서 어떻게 아무런 계략도 없이 맹목적으로 달려가느냐. 그럼 평소에 우리 같은 사람들 기른 목적이 뭐냐. 이럴 때 바로 계책을 얻고자 해서 우리를 들렸던 것 아니냐. 그래 우리한테 그 계책을 물었어야지. 우리한테 은혜를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죽으려고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따뜻한 송별의 말이 나오겠느냐 하니까 신릉군이 아 하고 깨닫고 말에서 내려서 두 번 절하고 외칩니다. 나에게 계책을 달라. 그래서 그 후영이 신릉군에게 계책을 일러주고 마침내는 이제 위나라로 가서 진나라를 물리치고 그 조나라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아주 그 신릉군의 이야기는 그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뭐가면 너희가 그 말을 안 듣고 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왜 키웠느냐. 주변에 너를 위해주고 조언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책을 써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까 이제 한비자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나라 관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백성으로부터 받지 못한다 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한탄할 일이다. 군주가 과언을 범하면 백성은 놓치는 법이 없다. 무조건 욕한다. 군수가 선정을 베풀면 백성은 거적시 칭찬한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다. 아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세명하고 설명하고 할 필요 없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군주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니까 자신에게 죄를 돌리는 군주에게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남에게 죄를 돌리고 하는 군주에게는 백성들은 가차없이 죄를 씌운다. 현명한 군주는 악정의 책임은 자기가 지고 선정의 공적은 백성에게 돌린다. 백성을 즐겁게 해주고 돌아와서는 긴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군주가 백성의 지지를 얻게 되는 연유가 된다. 오늘날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그 리더들의 가장 최고급의 리더십, 그러니까 5단계 피프스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 뭐가면 바로 이것이다. 네가 성공했을 때 리더들이 당신이 성공했을 때는 look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봐라. 창문 밖에 있는 저 직원들의 공이다. 라고 그 직원들이 공을 칭찬하고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는 look in the mirror, 거울을 봐라. 거울을 보면 자기가 비치죠. 이 실패는 모두가 내 잘못이다.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내 잘못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리더의 진정한 조건이다. 라는 게 짐 콜린스가 했던 말이죠. 또 기원전 500년이나 지금이나 2000년의 지금이나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초월화 이것들은 다 똑같다. 오늘날의 위정자들이 잘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법과 제가 시간은 좀 됐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뭐 검찰 뭐 공화국인이 뭐 말하고 뭐 법을 바로 세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데 꼭 그와 빗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한비자가 정했던 법과의 이야기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법과는 법과 술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법이란 것은 뭐가 하면 잘 아시죠? 관부에서 공포해서 지키면 상을 받고 어기면 처벌 받아서 상과 벌이 분명하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술은 기술이라고 할 때 술, 태틱이죠. 태틱은 이 관료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관직을 주되 그 관직에 따라 직책을 맡겨서 그걸 잘 운영하게 하고 잘하는 놈은 상을 주고 못하는 신하는 벌을 하는 것. 신상필벌을 정확히 하는 이것이 바로 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를 다스릴 때는 이 법과 술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할 경우 성공을 했죠. 진시황도 그렇고 진나라도 그렇고 뭐 이사상항 뭐 심지어는 당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죠. 한나라를 망하게 된 왕망이 그 한나라를 무너뜨린 신을 세웠을 때 바로 이 법가 사상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망의 그 신나라가 15년을 못 넘기고 다시 후한으로 정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이게 왜 한비자 이 개념이 실패를 했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법과 정치는 단기간은 몰라도 장기간은 유효할 수가 없었다. 관료 집단의 부패와 사리 사욕으로 법치문란 자유방임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과 정치가 정착이 되면 많은 수의 범법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말이 생각이 드시죠? 어떤 생각이 지금 떠오르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건가에 대한 이념으로 공자의 육아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예를 강조하고 예가 강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인간의 자발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원의 대부분들이 지키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켜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관습적으로 예를 익혀서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국민들 간의 그런 서로 지켜야 될 예의, 범절 또는 그 상식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함으로 해서 이 사회를 그런 식으로 이끄는 노력들을 해야지만이 이 사회가 오랫도록 잘 유지가 되지 단순히 법과 사상처럼 법을 세우고 법을 잘 운용해서 이 운용하는 것은 결코 이 사회를 오래 지속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법과 뭐 검찰공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때 우리가 또 다른 한 축에서 더 추구해야 될 것은 그렇게 법치를 강조하고 상부를 엄격하게 하게 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그 정서적인 부분, 서로 그 공정과 상식, 예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펼쳐나감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훌륭히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척척무부가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척척무부가 병이 깊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자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척척무는 무시죠. 그래서 이 주나라는 무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무성사, 무삼사 등이 자 이제 주나라니까 우리들을 무시를 황태자를 세워서 무시 정권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척척무부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고민했죠. 자기는 이제 고종의 부인이었으니까 자기 아들이 다 이시이죠. 이시 왕조를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무시 왕조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냐 판단이 잘 안 썼는데 그때 그 노신 적인거를 부릅니다. 적인거를 딱 부르는 적인거를 딱 보자마자 척척무부한테 후사 때문에 고민하시지요. 아 그렇다.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적인거리 딱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생질이 천자가 되었을 때 고모를 태묘에 모신다는 것은 과문에서 듣지 못합니다. 죽은 뒤 폐하의 제사를 누가 지내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척척무부가
아! 하고 깨닫고 무시를 다 물리치고 자기의 아들인 이씨 여령왕을 태자로 봉하고 죽자 여령왕의 아들인 윤기가 현종으로 즉위함으로써 다시 당나라가 부활하게 됩니다. 요거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정치는 제가 지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모기업의 회장께서 어느 날 자기 이제 저하고 점심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왜 너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냐 그랬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서 딱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도 이제 이걸 물러줘야 되겠는데 물론 뭐 5대 재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러줘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많다. 근데 내가 여기 전문 경영인 하나 데려왔는데 얘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길래 제가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카가 천자가 되었을 때 고모를 제사 지냈다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정하고 지금 아들한테 효도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치를 할 때 정치 후계를 정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인사이트입니다. 이상 제가 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 행태들,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은 제가 야매로 뺏긴 거기 때문에 푸나르면 제가 혹시 저작권이 걸릴 염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만 하고 푸나르는 걸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을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온라인으로 안 하더라도 혹시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현상에 대해서 좋은 자료들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일부라도 같이 공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픈되게 하지는 못하지만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임명호 동기께서 포럼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포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질의할 사항은 임명호 동기께 개별 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가 제창, 기념 촬영, 강연자와의 뒤풀이가 있겠습니다. 강연자와의 대화에 관심 있는 분들의 계속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통산 14회 KBO 7 포럼을 마치면서 금년도 4회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한 재경동기회 행사인 경북고 57회 정기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전체 동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동기회 임원진에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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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